ICT 산업은 사실은 통계적인 측면하고요,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가파른 상승 곡선이 있었을 때마다 IT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린 것인데요. 저 그래프를 IT 성장하고 같이 그려봤을 때 저 경제가 회복되는 그림하고 IT 시장이 회복되는 그림과 거의 일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 이후, 지금 2012년 이후부터는 GDP 성장도 완만하고 IT 성장 또한 지금 완만하게 가는 것으로 지금 나란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제 IT도 어떤 돌파구도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ICT 산업은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높은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ICT 산업의 내부 구조를 보면 쏠림 현상이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핵심 부품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거,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흑자 규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만큼 무역 흑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적자라는 얘기고요. ICT 흑자가 그 부분을 메꾸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CT 수지가 중국이 세계 1위인데요. 한국이 지금 2위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으로 보면은 약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기 쪽에 56만 명,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IC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SI도 들어가지만 통신 사업자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소프트웨어 인력 그 시장 쪽인데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SI 쪽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흔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는 아마 콜센터나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산직 관련된 게 이제 55만 명. 전체적으로는 고용의 10% 3만 명 정도의 이제 고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GDP에서 10에서 15%라고 아까 제가 러프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에서는 이 정도, ICT 수출 세계 5위고 생산은 세계 4위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빅3가 세 가지입니다. 휴대폰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의 29.6%. 그다음에 이제 세계 1위 점유율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 세계의 52.2%.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ICT 발전 지수가 세계 1위고요.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과거에는 세계 1위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뭐 WF라든지, 그러니까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뭐 글로벌 어떤 경쟁 지수 또는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1위인 게 많습니다. 인프라적인 측면. 근데 이제 활용적인 측면은 1위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만큼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은 조금 순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봐지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위기라는 것은 국내 ICT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정체기에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이런 그 성장률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그 빅3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경제 성장률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수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여전히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지금 정체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플랫폼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ICT 산업 시가총액 500대 기업 분석 결과 시장 규모는 디바이스 부분이 크지만 수익성 콘텐츠 플랫폼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 부분이 굉장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크다는 것이죠. 시가총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석유회사가 여전히 1위입니다. 뭐 네덜란드 석유회사 아니면 미국 석유회사가 1위인데 다만 시가총액은 다 IT 기업이 다 1, 2, 3, 4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 구글, 중국에 지금 알리바바가 상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시총 세계에서 한 4위 내지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위까지가 다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이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높게 비율이 나타난다. 근데 그게 이런 영업이익률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플랫폼의 사대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종속주의.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가까운 미래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초연계 시대의 데이터 경제의 이제 부상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특정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정부 유출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 재난, 뭐 세월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결부돼서 국가 재난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초연결 시대에 어떤 사이버 보안하고 또 다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모든 기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ICT가 모든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곧 올 텐데 그런 시기, 그 다음에 모든 기기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기, 제가 뭐 갖고 있는 기기와 얘랑 자동 뭐 동기화가 된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뭐 자동으로 뜬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사회가 이제 멀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다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연결성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정보가 모여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그게 이제 데이터 경제인데 그 부분이 또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장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IoT하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거의 뭐 25%에 35% 이르기까지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앞으로 몇 년 후에 2020년 정도의 그 데이터 양을 따지면 전 세계 해안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그런 걸 기계적으로 다 이제 풀어서 맞춤형으로 또 개인별로 또 국가적으로 소사이어티별로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선 지금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거는 그 IoT, 사물인터넷 또는 사물인터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쪽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통신회사들에서 각 이제 무료로도 제공을 하고 뭐 또 유료도 제공을 하는데 중국 기업이 무섭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걸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한글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량 공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더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서 지금 두 가지 축이 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허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 승자독시 현상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약간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거냐 이 부분에 약간의 승부소가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도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업하고 엮이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는 있는데 이제 창의 아이디어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대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진대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IP 창출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쪽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약간의 저희들이 희망을 좀 걸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그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하고요. 2000년대하고 2000년의 순위를 보면은 이제 시스코 네트워크 업체인데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주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컴퓨터를 구동시키고 안에 이제 그 칩을 생산하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에 가까운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2012년이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근데 삼성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고요. 삼성이 이 밖에 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전에 얼마 전에 뭐 8위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 10위밖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 삼성의 자리를 지금 아까 중국의 그 알리바바라는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단숨에 240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이 드디어 하드웨어 쪽에 지금 손을 뻗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최근에 인수 합병한 업체가 120개 존인데 최근에 로봇 쪽 업체만 8개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방향은 인간과 기계와의 그런 접점을 잘 찾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준다든가
기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결국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것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계가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100% 정밀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적인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면 밑에 있지만 굉장히 어떤 이런 업체들이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처럼 지금 커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ICT는 위기론의 실체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에서의 도태 우려된다. 그러니까 어떤 치킨 게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가서는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빅3의 성장 정체 현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이런 ICT 산업의 경쟁력도 세계 그 경쟁력 평가 기관에서 순위가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는 3위에서 19위까지 지금 떨어지고 ICT 산업 경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융합 성과도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다. 아까 세계 ICT 시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으로 급속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력 품목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도 가고 있고, 삼성전자나 이런 중소기업,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좀 존재하고,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ICT 중소기업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커져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소재 쪽에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 위기론이라는 게 이제 세계 경제 위기론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위기론도 있었고요. IT 쪽의 위기론도 있었습니다. 사실 ICT 위기론은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과 결부시켜 봤을 때는 1차 위기론을 저희는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 상당히 한국 ICT 산업에 충격을 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늦었구나라는 그 실감을 했던, 그래서 이제 1차 위기론이라고 저희가 했고, 2차 위기론은 지금 중국의 급부상입니다. 샤오미라든지 레노버, 뭐 TCL, 뭐 GT, 하와이, 이게 다 지금 뭐 인터넷 하드웨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업체도 있고 휴대폰 업체도 있고 다 이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중국은 이제 전자상거래 규제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중국의 그 큰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회사 덩치를 키울 수가 있었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네이버 뭐 이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상당히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업체가 이제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막 공짜로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떤 사이즈 면에서 굉장히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품질까지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ICT 산업의 위기로는 핵심은 이제 중국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샌드위치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추격, 뭐 선진국과의 갭, 이 사이에 우리는 끼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때만 해도 좀 그래도 행복했던 시기였지 않았을까. 이제는 뭐 중국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 또 일본은 앞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수품목 하드웨어 대기업 중심에 어떻게 탈피할 거냐. 이게 꼭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레고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 나사못 하나 만드는 회사가 그게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게 나중에 이제 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또 이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경계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산업의 특성상.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3대 성장 동력을 올해 초에 사실은 발굴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더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하이웨이는 용량과 스피드 아닙니까? 뭐 LTE, 뭐 1000배 빠른 인터넷, 이렇게 다 구축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로만 내준 거죠. 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투자는 국내 기업이 했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속도로가 더 좋아지면서 얘네들의 유통이 빨라진 거죠. 얘네들이 실어 나르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미래 신규 IT 서비스 쪽에 어떤 플랫폼을 좀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잡을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뭐니 해도 가장 큰 숙제인데요.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적인 10만 양명 계획을 세우고
2001년부터 이렇게 칭화대, 베이징대, 하얼빈 공대 35개 대학에 이렇게 전문 인력 배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10만 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만 양병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전자공학과, 이렇게 특성학과 이렇게 육성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북대학이라든지 이런 몇 개 대학에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을 아예 설립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늦었다라는 거죠, 논의 자체가. 근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냐면은 소프트웨어 그 인재 인력들의 그런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다 이제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은 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게임 개발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게임 하나 개발해서 이제 돈방석에 앉으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지 못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창조 경제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어떤 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싹을 보고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안배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뷰티 콘테스트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투입한 성과들을 시장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문화, 제도 미비름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그러니까 국내 업체는 독이 되고 해외 업체는 돈이 되는. 아까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전자상거래 이런 거 했을 때도 액티브엑스 뭐 이런 방식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액티브엑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사이트에 그 접속을 못하는 거죠. 액티브엑스 그게 외국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걸로 이제 과정이지만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고, 셧다운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일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뭐 자기 아이디만 가지고 씁니까? 부모 아이디 가지고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SNS 시장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 미국 업체, 이 중국 업체,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하나의 전략의 수정이나 제도의 수정만으로는 우리는 고쳐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전반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할 분담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해봤자 우리 우물 안에 이제 개구리들 간의 어떤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적인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데 규제 체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앞서가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서로 연결된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청년 인재들이 이런 쪽에 몰리게 좀 해주는 그런 쪽이 필요하고요. 아까 중국의 사례 말씀드렸지만요, 공공 부분의 그 시장을 좀 활용해서 플랫폼 전략, 확보 전략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도 어차피 어떤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뭐 조달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하나의 또 트랙이 저는 융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 이런 걸 우리가 부분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한계에 많이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이럴 때 봉착을 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크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봅니다. 예, 먼저 ICT 부품 산업 개요입니다. 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분류 방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스토리지에도 들어가고 프로세서도 있고 그렇게 그 다른 분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워낙 큰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뗐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 실장 부분,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회로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기구계, 대체로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시장 규모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 최근에는 LED 정도가 빅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부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생산과 수출, 이제 거시 지표 측면에서 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봤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ICT 산업 토탈이 한 334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조로 거의 60% 정도 육박하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거의 한 반씩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부품으로 이렇게 구성된 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ICT 산업 전체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57% 정도,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33%니까 부품 중에서도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가 ICT 산업 전체에서 17%, 기타 부품이 66.1%,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부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생산 및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빅비즈니스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부품의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가 지금 세트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수 세트 기기들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해외 생산 기지로 이미 이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이런 물량들이 과거 대비 상당히 지금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부품 쪽에 비중이 높은 것도 그런 연유에서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 현황과 이슈 측면인데,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전체의 마켓쉐어를 봤을 때 미국이 뭐 아직까지도 독보적인 1위고, 일본이 2위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는, 국가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국이 세계시장 2위의 위상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독점하고 있는 인텔이 10년 이상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2위, 그 다음에 퀄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모뎀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AP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성장세가 상당히 좀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그런 경우, 하이닉스도 작년 SK에 인수되고 나서 더 좋은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가 전체의 마켓쉐어, 또 기업별 마켓쉐어, 경영 성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의 그 세계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013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9인치 이상 대형 패널, 여기서 이제 중소형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패널은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기업별로 마켓쉐어 순위를 이렇게 쭉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한 30% 정도 육박하고, 삼성이 20.3%, 나머지 이제 대만계 기업들입니다. 이렇듯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에서 LG와 삼성이 좀 양강 구도를 이루는, 근데 중소형 패널까지 이제 포함하면 MS 격차는 대만과 좀 더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뭔가 하는 걸 봤을 때, 이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라는 거는 부품과 제품 생산에 있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된 그런 자본에 대해서 고정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치 산업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의 특성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순환을 이루는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끊임없이 가격이 하락하는, 그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측면, 또 돈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 세이브하고 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힘든, 끊임없이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지속돼야 되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이미 많이 나타났던 건데, 삼성 같은 경우 과거에 원가 이하로 출시를 함으로써 삼성은 견뎠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그 가격에 못 맞추기 때문에 퇴출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이 뒤처진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된 걸 다시 과점화시키면서 또 지지장벽을 쌓고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 기업들은 하나의 제품 생산 기술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나가서 신속하고 또 과감하게 몇 조씩을 먼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 후발 기업들에 비해서 이 캐파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고객들이 우선적으로 찾게 되고 고객들을 일단 확인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면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자,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인데 자,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이런 부분의 전략을 잘 구사함으로써 지금까지 좀 경쟁 우위를 누려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요 부품 사업들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어떤 제가 던지는 좀 하나의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어쨌든 전자기기에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수요 시장 역할을 하는 세트 시장이 이제는 전자 디바이스 디지털 기기 대부분의 시장들이 성숙이나 포화 상태에 좀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C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TV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2,3천만 대 정도 세계 시장 규모가 그 정도인데 거기서 계속 몇 년째 좀 정체 상태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시장이 아직은 외형적으로 성장세 몇십 %씩은 하고는 있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단단히 어떤 성장세에 머물고 있어서 부가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라우드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 전자기기 하드웨어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예를 들어 PC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돌아갈 수 있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나머지는 다 클라우드에서 컨트롤하는 이렇게 원칙화됨으로써 부품 자체가 어떤 부품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또 단순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품 사업에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기업의 위협인데 이미 세트는 중국 기업이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조화가 나타내고 있고 이 장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크게 진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LCD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대형 팹을 건설하고 또 램프업을 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좀 가속되고 있습니다. 러프하게 이렇게 봤을 때 한 3년 후까지 토탈 지금 그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그 팹 라인이 총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하나 규모의 그 라인들이 중국에서 8개, 9개가 3년 내에 그 계획대로 된다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디스플레이 LCD, 특히 이제 LCD는 공급 과잉 상태인데 중국 팹이 그렇게 8개, 9개씩 더 돌아가게 되면 이게 뭐 공급 과잉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망신창이가 되는 그런 게임이 또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특정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향후 10년간 한 100조 이상씩 투자를 해서 반도체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좀 육성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존 기술 패러다임에서 혁신의 한계가 이제 노정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와이저 기술이 와서 기존 기술을 대체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세대 기술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부품 사업에서 큰 위협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이후에 OLED라는 차세대 기술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대중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CD만 갖고는 계속 이제 좀 고전할 그럴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향후 부품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 제품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망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산하에 연계돼서 어떤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을 선점하면서
후방에 부품 소재 회사들, 즉 생태계를 좀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또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또 창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도 벌게 되고 고객을 낙인하고 다시 새로운 유망 기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에 미래 트렌드라든지 유망 분야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향후에 계속 부각될 유망 분야로 떠오를 만한 분야로 부품 분야에서는 이제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이렇게 시스템 온 칩 쪽이 좀 유망 사업으로 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공중에 이렇게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아예 디스플레이 형체가 없는 홀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IoT 분야에서도 많은 칩들이 유망 분야로 좀 떠오를 것 같고, 좀 더 진전돼서는 인공지능 칩 같은 것들도 미래 유망 기술로 좀 부각될 것 같고, 또 하나 전기 자동차 시대가 왔을 때 차량용 전장 부품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래 성장을 좀 견인할 유망 부품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몇 가지라도 핵심 기술을 좀 개발하고 선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이 진전되면서 점점점 좀 축소되는, 아직은 이게 모바일 쪽, 그리고 향후에도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는 좀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좀 더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인텔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CPU 분야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후발로 해서 마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술이든 시장이든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이 CPU 시장은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고,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SoC, 이제 시스템 온 칩, 이런 분야에 대한 적극 대응 내지는 육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삼성, 하이닉스 두 개 대기업 중심으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벤처형 내지는 중견기업형 디자인 하우스 기업,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 안 하고 팹을 가지지 않고 디자인만 해서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육성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분야인데, 자, 미래의 어떤 진화 방향, 고객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가장 포텐셜이 큰 유망 부품 분야가 아닌가. 미래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이 가정이 가장 다양한 이제 체험 공간 같은 걸로 이제 변하면서 벽면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도배를 한다든지 100인치 이상 얇고 큰 대형 TV로 가상 공간을 연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실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놓고 꼭 TV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뭔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기기를 좀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역할도 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창문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플렉스블형, 얇고 가볍고 작은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이제 디스플레이 활용하는 뭐 이런 사용자 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디스플레이 형체 자체가 없어지는,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좀 한 번씩 나오는 그 홀로그램 형태, 이런 디스플레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 사용자 씬을 연출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기술은 LCD도 일부 좀 가능은 하지만은 결국은 OLED가 제대로 상용화가 돼야지만 어떤 미래 디스플레이 모습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OLED의 중요성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용자 환경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주 얇아야 되고 또 플렉서블 해야 되고 또 엄청 커져야 되고, 이러면서도 아주 저가에 팔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해야 되고, 자, 이런
특성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포텐셜을 가진 디스플레이 기술은 LCD가 아닌 이제 OLED다. OLED를 제대로 터뜨리지 않고는 이 디스플레이 어떤 영속성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LED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제 투자해서 이제 시장 선점하는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 그리고 플렉스블한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좀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LCD에 비해서 OLED는 소재 쪽 기술 개발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산학 연계 내지는 연관 산업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차별적인 그런 기술 역량을 좀 확보해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예시적으로 제가 한번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이 연관 산업의 어떤 협업 시스템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는 걸 예시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그 말씀을 마치고 그 주로 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 자체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킨들을 그 원가에 공급했을 때 그 이후로 전자책 업체는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킨들은 컨텐츠에 돈을 버는데 다른 애들은 돈을 벌 구멍이 없기 때문에 싹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 같은 경우에 그 아주 단순한 온도 조절이지만 이게 뒤에 에어컨이 붙고 그 난방이 붙는데 발전소 쪽 입장에서 보면 피크 전력을 통제해주기 때문에 발전소 하나를 건립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보조금을 받게 되면 네스트를 공짜로 뿌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어컨 업체가 다 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 이 수익 자체를 파괴하는 현상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원가에서 쫓아오는 중국 애들 위에서 수익 자체를 누르는 미국 애들 사이에 우리가 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걸 타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중국만큼 싼 원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때 결국 위쪽을 열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구글이 되거나 애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못 된다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조업체로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제 제품에서 구현되고 필드 테스트가 돼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단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왜냐하면 규제가 걸려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도로에 나가면 그 즉시 불법입니다.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필드 데이터가 안 쌓이는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융합 산업은 모두 뭐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양한 규제 때문에 우리가 필드 데이터를 못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선택받는 파트너 기업이 될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 그 경우에만 규제를 풀어주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를테면 시범 사업 촉진을 위한 특법,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한시적인 3년짜리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섬에서는 원격 의료를 해도 지금 그 의료법의 척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플랫폼을 갖지 못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쟤네들하고 이게 연합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한국에다 R&D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무슨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 말씀을 말씀하신 위에 얹어서 조금 얹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그 패밀리스 업체 중에서 제대로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국가에서 디맨드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주고 시장을 만들어주고 혁신적인 제품들은 이쪽 그 벤처회사나 이런 그 글로벌 그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전부 이게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이 R&D를 인하우스로다가 다 바꾸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기회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갖지 못하게 됐고 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이제 그 대중소기업 간에 가격에 대한 걸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발해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혁신적인 기업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은 플랫폼을 담당하고 혁신에 대한 걸 수없이 많은 그런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예를 들어 밑바닥에 있으면 이 구조가 탄탄해질 텐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조직 내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또다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분야별로 스핀오프를 장려하고 스핀아웃을 장려해서 사내벤처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능력에 대한 거에 그 모기업이 예를 들어서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이거를 문화를 바꿔주는 거에 대한 걸 하지 않으면 실제로 기업에서 뭐 SOC 분야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